형님, 어머님 약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동서, 네가 약을 잘못 따린 게 아니야? 아닙니다. 이 매듭, 형님 손버릇입니다. 감히 나를 의심해? 네 방에서 나온 이 은전은 뭐냐? 사또나리. 형님이 대감댁 도장을 찍어 땅을 팔아 넘기려 합니다. 어르신,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논 두마지기를 받은 큰 며느리. 시어머니만 모신 막내 며느리. 그런데 약탕에 독이 들어간 밤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장롱 밑에 숨겨진 은전, 장독대에 묻힌 문서, 그리고 10년 뒤 도착한 편지. 땅은 큰 며느리가 가져갔지만 진짜 유산은 막내가 남겼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초겨울 바람이 사랑채 처마 끝을 핥고 지나가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감댁 큰며느리가 논 두마지기를 받았다더라 하는 말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 말은 곧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시느라 손에 쥔 것이 없다더라로 끝맺었습니다. 김씨 대감댁 안채는 조용했으나 조용함이 곧 평안은 아니었습니다. 안채마루 아래로는 속삭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연화는 새벽부터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약탕을 다렸습니다. 손등엔 뜨거운 물이 튀어 생긴 흉이 옅지 않았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추위보다 살림의 고단함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때 안방의 권세였으나 병환이 깊어지며 말수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말수 사이로 큰며느리 하는 이름만 남았습니다. 연화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조용히 삼켰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데 왜 늘 그분 이름이 먼저일까요? 큰며느리 윤정은 아침 해가 중천에 떠서야 안채에 들어왔습니다. 비단 치마폭이 바닥을 쓸며 지나갈 때 하인들은 눈을 피했고 연화는 고개를 낮추었습니다. 윤정은 연화를 보자마자 먼저 웃지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안방에 문턱을 넘으며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약은 드셨습니까? 연화가 대신 대답하려 하자 윤정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여쭙는 중입니다. 막내는 잠시 비키세요. 연화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켜야 한다는 말이 너는 여기에서 소리 낼 자격이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안방 안에서는 윤정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고 곧이어 시어머니의 기침이 터졌습니다. 연화는 문 밖에서 손을 모으고 기다리며 자기 존재가 점점 종이처럼 얇아지는 느낌을 견뎠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사랑채에서 족보책과 문서를 펼쳐놓고 큰며느리에게 논반 문서의 도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윤정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대감마님, 이 논은 명백히 제 몫이 맞지요? 집안의 체면을 세우려면 큰며느리 채통이 있어야 한다. 내가 받아야 마땅하다. 그럼 막내 쪽엔요? 대감은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막내는 어머님 모시는 공이 있으니 나중에. 윤정은 그 나중에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면서도 일부러 더 다정한 척 웃었습니다. 대감마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연화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져가려던 술상을 들고 사랑채 뒤를 지나던 때였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이 바람에 말라 비틀어진 잎처럼 귀에 걸렸습니다. 나중에가 오기나 할까. 그런데 그날 연화의 마음을 찢은 것은 문서가 아니라 윤정이 하인에게 무심히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막내는 어차피 어머님 붙잡고 살아야 해요. 저 아이는 집안 밖으로 나가면 굶어 죽을 팔자라니까. 연화는 술상을 내려놓고 손을 떨었습니다. 뜨거운 술이 잔에 넘쳐 손등을 데웠으나 그 뜨거움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으로 취급받는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연화는 의원을 불러들이고 밤새 물수건을 갈았습니다. 윤정은 의원 앞에서 연화의 손을 잡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막내가 어머님을 정말 정성껏 모십니다.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족쇄임을 연화는 알았습니다. 칭찬이 커질수록 막내는 모시는 것이 천직이 되어 무엇도 요구할 수 없게 될 터였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의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댁 안방에 은전이 사라졌다. 은전이 사라진 날, 연화는 안방을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정은 하인들에게 연화방을 뒤지게 했습니다. 그 과정이 모욕이었습니다. 연화의 살림함이 뒤엎어지고 아끼던 비녀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부러졌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어찌 이런.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그럼 누가 훔쳤겠습니까? 어머님 곁을 가장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마을 사람들도 다 아실 텐데요. 그 말은 증거가 아니라 상식이라는 이름의 칼이었습니다. 칼은 피를 보지 않아도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서 연화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이 믿는다인지 의심한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호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있다면 그 도둑은 단죄해야 한다. 막내, 내가 결백하다면 증명해라. 연화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약자는 결백을 기본으로 갖는 사람이 아니라 결백을 입증해야만 사람 취급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요. 연화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다만 저를 믿어 주실 분이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대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증거 뒤에 오는 것이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부러졌습니다. 이대로는 끝이다. 나를 살리려면 내가 판을 바꿔야 한다. 그때 부엌하인 복동이 연화에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씨, 은전 제가 봤습니다. 큰마님 방에 새로 들어온 장롱 밑에. 연화는 복동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확실히 보았느냐? 예. 그런데 저도 목숨이 아까워서 함부로 말 못합니다. 연화는 그 말에서 조력의 값이 용기가 아니라 담보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새벽 연화는 자신의 처소에서 부러진 비녀를 주워 들었습니다. 비녀 끝이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끝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증명하라 했지. 그럼 증거를 가져오겠다. 다만 내가 가져올 증거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마당 건너 큰 며느리 처소에 촛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윤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열흘만 더 지나면 어머님, 그 다음은. 연화는 그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연은 이 집에서 늘 칼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면 들키고 들키면 죽습니다. 그녀가 배운 것은 살림이 아니라 생존의 법도였습니다. 먼저 복동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해라. 내가 너를 살릴 길도, 너를 버릴 길도 오늘 결정하겠다.
복동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씨, 저는 큰마님이 무섭습니다. 사실은 큰마님이 제 어머니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연화는 눈빛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입이 막혀 있었구나.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큰마님이 요 며칠 제게 자꾸 이상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어머님 약탕에 드는 약재를 바꾸라 하시고 의원이 남긴 처방전도 태우라 하시고 연화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약재를 바꾸라 했다고? 복동은 떨며 대답했습니다. 예. 독까진 아니어도 기운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물렸습니다. 은전 소동은 연화를 몰아내기 위한 죄목이고 약재 바꾸기는 시어머니의 목숨을 앞당기기 위한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큰며느리에게 돌아간 땅 문서와 도장은 계산서였습니다. 연화는 복동을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살려면 내 눈으로 본 것을 내 손에 쥐어라. 장롱 및 은전이든 약재 바꾼 꾸러미든 하나라도 가져와라. 복동은 울먹였습니다. 가져오다 들키면 저는 들키지 않게 하겠다. 너는 내 어머니를 살리고 싶지 않으냐? 복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력자의 선택은 늘 선함이 아니라 더 큰 공포에서 나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큰며느리 처소 뒤편 장독대 근처에 숨어 복동을 기다렸습니다. 눈이 얇게 깔린 땅에 발자국이 남지 않게 천 조각으로 신을 감쌌습니다. 복동이 장롱 밑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나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복동이냐? 복동은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이 천천히 다가오며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내가 나를 팔려 하느냐? 복동의 손에서 보자기가 떨어졌습니다. 보자기 속에서 은전 몇 잎이 굴러 나왔습니다. 은전이 눈 위를 굴러가며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유죄의 종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숨을 삼키며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윤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동서도 숨어 있지? 나와라. 연화는 그 순간 선택했습니다. 숨어서 증거를 챙기는 길이 아니라 정면으로 판을 흔드는 길을요. 연화는 눈 덮인 마당으로 걸어 나와 윤정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어찌하여 이리 늦은 밤에 하인을 다그치십니까? 윤정은 비웃었습니다. 동서가 도둑질한 은전을 찾으려는 것뿐이다. 연화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둑질이라 하셨는데 그 은전이 왜 형님 장롱 밑에서 나옵니까? 윤정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웃었습니다. 내 장롱 밑에 숨겨두었다가 동서에게 누명을 씌워 몰아내려는 수작이지. 동서가 진짜로 결백하다면 이 은전을 어찌 설명하겠느냐. 너는 지금 내 죄를 덮으여 나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말은 거짓이어도 말투는 진실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윤정은 사람들의 귀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안채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의 몸종 월선이 뛰어나왔습니다. 아씨들, 마님께서 갑자기. 연화와 윤정은 동시에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이 가쁘게 끊어졌고 손은 이불을 움켜쥔 채 떨었습니다. 의원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동서가 어머님 은전을 훔치고 약도 제대로 안 드렸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연화는 그 말이 걱정이 아니라 기록임을 알아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든 윤정은 이미 이야기를 써놓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을 적신 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곁에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님께서 보신 것을 들으신 것을. 시어머니의 눈이 연화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눈빛엔 분명 말해야 한다는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순간 시어머니가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약, 바, 구. 윤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화는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약을 바꾼 자가 누구입니까?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떨리며 윤정 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지목이었으나 확정이 되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윤정은 재빨리 시어머니의 손을 덮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숨 고르세요. 동서가 흥분하게 만드니 어머님 기운이 더 달립니다. 그때 의원이 들어왔고 윤정은 의원에게 먼저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원님, 어머님께서 요즘 동서 탓에 심히 놀라셨습니다. 처방전은 제게 주십시오. 동서가 또 실수할까 염려됩니다. 의원은 잠시 머뭇했으나 대감댁 큰며느리의 위세 앞에서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안방 밖으로 나가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정은 말과 문서와 사람을 모두 쥔 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가진 것은 진실의 파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편을 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또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또에게 가려면 집안이 아니라 마을이 먼저 돌아서야 했습니다. 사또는 체면과 민심에 따라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연화는 다음날 장터로 나갔습니다. 일부러 헛간에서 나온 듯 수수한 옷차림으로 일부러 얼굴에 피곤함을 남긴 채로요. 장터의 우물가에서 연화는 마을 안악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시느라 늘 집안에만 있었는데 요즘 어머님 병세가 이상하십니다. 약을 다릴 때마다 약내가 달라져서요. 안악 하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약내가요? 예. 누군가 약재를 바꿨다면 어머님이 어찌 되실지. 연화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부분을 사람들은 제일 잘 상상합니다. 그날 저녁 마을의 소문은 이렇게 변형되어 돌아다녔습니다. 대감댁 큰며느리가 안방 약을 손댔다더라. 연화는 소문이 과장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과장은 때로 약자의 무기였습니다. 다만 그 칼끝이 자기에게도 돌아올 수 있음을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곧장 연화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장터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느냐. 연화는 고개를 숙였으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걱정이 되어 제가 아는 분께 약재를 물었을 뿐입니다. 윤정은 연화의 뺨을 때렸습니다. 감히 집안의 체면을 더럽혀. 연화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술 끝에서 피가 비쳤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체면은 어머님 목숨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윤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얌전한 동서가 아니라
위협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윤정은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동서 방에 금부치를 숨겨라. 내일 사또에게 고하겠다. 배신은 계획이 되고 계획은 곧 실행이 됩니다. 연화는 그 밤 월선에게서 중요한 말을 들었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막내 아씨, 마님께서 예전부터 큰 아씨를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남기신 진짜 문서가 장독대 밑에. 연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짜 문서라니요. 월선은 울먹였습니다. 땅 문서, 도장,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머님이 마지막 보험처럼 숨겨두신 것이.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은전 몇 잎이 아니라 땅과 목숨과 후계가 얽힌 싸움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눈 밑에서 손이 얼어붙어도 그녀는 반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흙 속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문서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땅은 큰며느리 윤정에게 맡기되 어머님 생전 막내 연화의 부양과 안전을 해칠 시 모든 권리는 박탈한다. 연화는 문서의 문장을 읽으며 처음으로 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유산이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둔 마지막 칼. 연화는 문서를 품에 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가 증명할 차례가 왔습니다. 사또의 판결 이후 대감댁은 겉으로는 조용해졌으나 속은 더 요동쳤습니다. 윤정은 당장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말한 집안에서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분노와 체면 사이에서 흔들렸고 윤정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정은 밤마다 대감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머님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동서가 저를 모함했습니다. 하인과 의원까지 매수했을 것입니다. 대감은 윤정의 눈물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큰며느리의 체면과 집안의 명예가 같이 묶여 있었기에 대감은 윤정을 완전히 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연화는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윤정이 가진 마지막 방패는 나는 집안의 큰며느리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깨뜨리려면 윤정이 숨겨온 비밀을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월선은 연화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은 아씨, 큰 아씨가 시집 오기 전부터 수상한 돈줄이 있었습니다. 장터의 포목전 주인과 자주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연화는 월선의 말을 듣고 장터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복동의 어머니 약값을 끊어 윤정을 흔들 수도 있었으나 연화는 복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력자를 버리면 다음 조력자는 오지 않습니다. 연화는 복동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약값은 내가 마련하겠다. 대신 너는 큰마님의 서신을 하나만 가져와라. 며칠 뒤 복동이 찢어진 봉투 조각과 종이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엔 포목전 주인이 쓴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씨, 그 땅을 넘기기만 하시면 대감댁의 도장으로 장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씨께서 원하시는 새 살림도. 연화는 그 문장을 읽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새 살림은 남편을 뜻할 수도 다른 삶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윤정은 땅을 집안의 재산이 아니라 자기 탈출의 발판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곧장 대감에게 서신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체면 때문에 덮을 것입니다. 대신 연화는 시어머니를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 있었고
살아있는 증언은 죽은 문서보다 강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 곁에서 약을 다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큰며느리가 땅을 팔아치우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문서의 뜻이 이 집을 지키려는 뜻이셨다면 어머님 입으로 어르신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연화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연화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잘못은 지금 바로잡으면 됩니다. 어머님 말씀 한마디가 제 목숨도 살립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대감을 불러 안방에 앉혔습니다. 윤정도 불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고 말했습니다. 큰며느리, 너는 땅을 팔아 도망치려 했다.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누가?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이어갔습니다. 내가 서신을 봤다. 월선이 내게 가져왔다. 윤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숙였으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배신자이자 반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윤정에게 눌려 살았으나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보고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윤정은 월선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감히. 월선은 낮게 말했습니다. 큰아씨, 저는 더는 마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대감은 서신을 확인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돈의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대감댁 도장이 장부에 찍히면 땅이 집안 밖으로 넘어갑니다. 그건 집안의 몰락입니다. 대감은 윤정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윤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칼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그럼 동서는요? 동서가 어머님을 모시는 척하며 사또에게 집안을 팔아넘겼습니다. 동서는 이제 집안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어르신, 동서가 원하는 것은 땅입니다. 윤정의 말은 위험했습니다. 연화가 욕심낸다는 프레임은 민심도 다시 흔들 수 있습니다. 연화는 즉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장면을 믿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윤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 욕심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감과 시어머니, 윤정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저는 땅이 아니라 제 삶을 원합니다. 어머님을 모신 대가로 재물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를 도둑으로 몰아 죽이려 했던 자가 다시는 제 목을 겨누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연화는 품에서 시어머니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문서의 조항대로 큰며느리의 권리를 박탈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머님의 뜻이고 집안을 살리는 길입니다. 대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체면과 실리가 충돌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정이 더욱 위험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윤정은 대감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동서를 경계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감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윤정은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동서가 저를 미워한 것은 제가 어머님께 더 잘 보이려 해서가 아닙니다. 동서의 남편 작은 서방님께서 혼인 전 제게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늘 무심했고 연화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수를 좋아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은 울먹이며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거절했지만 동서는 저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략이, 그 말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심은 사실보다 빠르게 번집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질투가 됩니다. 연화는 오히려 조용히 웃었습니다. 형님, 그 말씀을 하셨으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는 대감에게 시선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형님이 땅을 팔아 도망치려 한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형님이 포목전 주인과 주고받은 서신에는 새살림이란 말이 있습니다. 새살림이 무엇인지 어르신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남편 문제로 번지면 체면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윤정이 던진 폭탄이 도리어 윤정을 향해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윤정은 그제야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화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윤정의 비밀은 남자가 아니라 집안 밖으로의 탈출이다. 윤정이 작은 서방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자기 서신의 의미를 덮으려는 거짓이다. 연화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형님, 제 남편이 형님을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러나 형님께서 집안 밖의 장사치와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증거로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 어르신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대감은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정, 너는 집안을 떠나라. 윤정은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월선을 없애라. 그리고 동서도. 윤정은 이제 체면이 아니라 살기로 움직였습니다. 연화는 밤중에 월선과 함께 안채를 떠나 장터의 허름한 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연화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지금부터 생존자다. 연화는 복동, 월선과 함께 작은 등불 아래서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먼저 칼을 들어야 합니다. 큰 며느리가 움직이기 전에 형님의 새 살림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복동이 물었습니다. 아씨, 어찌 찾습니까? 연화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비밀을 숨기려 할수록 더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윤정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터의 방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이미 자리를 옮긴 뒤였습니다. 윤정은 분노로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도망쳤다. 도망쳤다는 건 죄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대감에게 달려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르신 보십시오. 동서가 도망쳤습니다. 어머님 문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대감은 분노했고 사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막내가 문서를 훔쳐 달아났다는 고발은 연화가 어렵게 만든 민심을 다시 흔들 수 있는 칼이었습니다. 연화는 이 위기를 알았습니다. 도망은 방어이지만 오래 도망치면 유죄가 됩니다. 그래서 연화는 공격을 택했습니다. 윤정의 새살림을 세상에 드러내 윤정이 더는 말로 프레임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복동은 포목전 주인 주변을 맴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포목전 뒷골목에서 들은 이야기를 연화에게 전했습니다. 아씨, 포목전 주인이 술김에 말했습니다. 큰마님이 이미 다른 고을의 상단주와 약조를 했다더이다. 그 상단주는 사또의 사촌이라 하였습니다. 연화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또의 사촌.
그래서 사또가 집안에서 정리할 여지를 남겼던 것입니다. 권력은 혈연으로 이어지고 혈연은 죄를 비켜 가게 합니다. 월선이 이를 갈았습니다. 큰아씨가 마님을 죽이고 도망치려 했던 것도 사또 집안과 손잡았기 때문이었군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사또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 큰 판을 열어야 합니다. 복동이 물었습니다. 더 큰 판이라면? 연화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더 큰 판은 가명입니다. 사또 위에 있는 관아에 민원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연화는 포목전 주인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가면 잡힙니다. 연화는 장터의 약재상으로 변장하고 포목전에 들어갔습니다. 포목전 주인은 연화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약재 꾸러미를 내려놓고 낮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큰마님이 약재를 바꿔치기 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 약재 어디서 들여옵니까? 포목전 주인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경계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런 말 함부로. 연화는 주인의 손목에 작은 은전 한 잎을 슬쩍 올려두었습니다.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주인장도 안전해지실 겁니다. 큰마님은 위험한 분입니다. 포목전 주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더 큰 권력을 두려워하기보다 당장 옆의 위험을 두려워합니다. 포목전 주인은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약재는 상단주가 가져옵니다. 큰마님이 그 상단주와 장사 계약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땅을 넘기는 대가로 큰마님이 상단의 뒤실을 맡기로 했다 하더이다. 연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정의 진짜 목적은 혼인이 아니라 집안 탈출이었습니다. 땅을 넘기고 상단에 돈줄로 들어가 대감댁의 큰 며느리 굴레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장사 계약이라면 서약서가 있습니까? 포목전 주인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서약서라기보다 상단 장부에 도장 찍힌 종이가 있습니다. 대감댁 도장이요. 땅을 넘기는 조건으로 큰마님이 상단으로 들어간다는. 연화는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대감댁 도장이 상단 장부에 찍혔다면 이는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라 관아가 움직일 사건이 됩니다.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종이를 보여주시면 주인장도 살 길이 열립니다. 포목전 주인은 겁에 질렸습니다. 아씨 아니, 날이 이 일은 사또 집안까지. 연화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칼을 맞아도 누군가는 칼을 들어야 합니다. 그날 밤 포목전 주인은 끝내 종이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에게 연화의 존재를 흘렸습니다. 윤정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윤정은 사또의 사촌 상단주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동서가 장부를 노립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우리 모두 끝납니다. 그 결과 연화는 장터 길목에서 습격을 당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사내 둘이 연화를 끌어당겼고 연화는 넘어지며 팔을 다쳤습니다. 복동이 뛰어들었고 월선이 돌을 던졌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생명의 싸움이다. 연화는 피 묻은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가운데 그녀는 오히려 분명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저도 더는 조용히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연화는 다음 날 아침 동원 앞에 스스로 섰습니다. 도망자처럼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공개로 나서는 것입니다. 연화는 사또에게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사또 날이 큰며느리와 상단주의 결탁으로 제가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는 집안일이 아니라 관아에 치한 문제입니다. 사또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문제를 덮을수록 민심이 들끓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고들수록 자기 사촌이 걸립니다. 사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또 날이 제가 가명에 상소를 올리면 이 고을의 치부가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사또 나리께서 먼저 바로잡으시면 민심은 사또 나리의 결단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사또는 이를 갈았습니다. 연화는 더 큰 권력을 협박한 것이 아닙니다. 민심이라는 칼로 길을 연 것입니다. 사또는 마지못해 명했습니다. 상단 장부를 조사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 윤정은 마침내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윤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을 오늘 안으로 끝내야 한다.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윤정은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문서의 조항도 증언도 시어머니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안채의 약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연화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연화가 안방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침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갑자기 연화는 윤정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오늘 약탕에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동서야 증거를 가져오라 했지. 가져와 봐라. 내 손으로 내 죄를. 그 미소는 권력이 아니라 악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숨을 붙잡기 위해 의원을 불러왔고 의원은 약탕을 확인하며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건 독성 약재가 섞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안채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밤을 넘기지 못할 듯 했습니다. 의원이 급히 독을 중화하려 했으나 시어머니의 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윤정은 그 방 한켠에서 끝까지 침착한 척했습니다. 동서, 내가 어머님을 흥분시키니 더 위험하다. 연화는 윤정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는 말로 덮을 수 없습니다. 사또의 조사관들이 상단 장부를 들이닥쳤고 상단주는 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부의 일부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그 장부엔 대감댁 도장의 흔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굳어 상단주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상단주는 비웃었습니다. 사또 날이 저를 치면 사또 날이도 다치실 텐데요. 사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야말로 연화가 노린 지점이었습니다. 권력은 서로를 인질로 삼습니다. 인질을 풀려면 더 많은 눈이 필요합니다. 연화는 가명에 올릴 상소문 초안을 월선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를 아는 선비 한 명을 몰래 섭외했고 사건의 핵심을 사또, 상단, 대감댁 도장으로 묶어 서술했습니다. 연화가 원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권력의 공모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윤정은 마지막 반전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이 가늘어지자 윤정은 대감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겠습니다.
동서가 어머님을 괴롭혔다고, 동서에게 땅을 주지 말라고. 대감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윤정은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상실의 순간엔 가장 큰 소리를 낸 자가 진실을 차지합니다. 연화는 그 장면을 보고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의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약탕의 약재를 누가 가져왔습니까? 의원은 망설였으나 이번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큰마님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의원이 또 동서에게 넘어갔구나. 연화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약재 꾸러미를 확인하면 됩니다. 꾸러미의 매듭은 큰며느리 손버릇이 남습니다. 월선이 알고 있습니다. 월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큰아씨는 매듭을 3번 감아 묶습니다. 그리고 끝을 안쪽으로 숨깁니다. 오늘 약재 꾸러미도 그랬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월선 내가 감히. 연화는 윤정의 말끝을 자르며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도 형님은 유언을 조작하려 합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어머님 입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연화는 시어머니 귀에 대고 마지막 힘을 끌어내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남기신 문서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가 어머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두려움과 후회가 함께 있었습니다. 연화야. 연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야 한다. 시어머니의 손이 연화 손등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정, 너는 내 집을 팔았다. 그 한마디가 유언이 되었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윤정이 도망친 방향은 바깥이 아니라 사랑채였습니다. 거기엔 대감이 도장을 보관하는 궤가 있습니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도장을 훔쳐 장부를 완성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연화는 복동과 함께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윤정은 궤를 열고 있었고 대감의 도장을 손에 쥔 순간 연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화는 숨이 찬 채로 말했습니다. 형님, 그 도장을 찍는 순간 형님은 영영 돌아올 수 없습니다. 윤정은 웃었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 찍는 거다. 연화는 한 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로 새 살림을 원하셨다면 어머님을 죽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윤정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너는 몰라. 내가 여기서 얼마나. 윤정은 말을 멈췄습니다. 큰며느리라는 자리는 권력이지만 동시에 감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을 부수는 방법이 살인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윤정은 도장을 들고 창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그때 복동이 달려들어 윤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윤정은 복동을 발로 찼고 복동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연화는 윤정에게 달려들어 도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도장을 사이에 두고 엉켰습니다. 윤정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서, 너는 끝까지 나를 막는구나. 연화는 피를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죽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때 대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감은 윤정의 손에 든 도장을 보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윤정, 너는
윤정은 도장을 움켜쥔 채 외쳤습니다. 어르신, 저도 살 길이 필요했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살 길이 필요하면 사람을 죽이지 말았어야지. 그 말은 판결이었습니다. 대감은 체면보다 파멸을 더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대감은 사또에게 사람을 보냈고 사또는 결국 윤정을 체포하라 명했습니다. 사또의 사촌 상단주도 함께 잡혀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또는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명상소가 이미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정은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연화, 너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집안은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굴러간다는 걸.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굴레를 제가 끊겠습니다. 그날 새벽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며 처음으로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워도 어머님이 남긴 칼 덕에 제가 살았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상복의 흰 천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연화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바라보며 수군댔습니다. 막내가 결국 큰며느리를 잡아먹었네. 아니야, 큰며느리가 자업자득이지. 민심은 늘 양쪽을 번갈아 흔듭니다. 연화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윤정은 옥에 갇혔고 상단주는 조사 중이었습니다. 사또는 가명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자기 자리 보전을 계산했습니다. 대감은 병든 사람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연화를 불러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원한 것이 무엇이냐?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원래 원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연화는 그 말을 사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제도와 문서로. 연화는 가명의 상소를 실제로 올렸습니다. 상소의 핵심은 사또의 사촌이 연루된 상단 장부, 대감댁 도장의 악용, 그리고 사또의 미온적 처리였습니다. 가명은 조사관을 보냈고 사또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또는 연화를 불러 회유했습니다. 막내, 내가 이 고을을 뒤흔들면 너도 안전치 않다. 적당히 마무리하며. 연화는 고개를 숙였으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또 날이 적당히 마무리된 지난 세월이 제게 누명이었습니다. 가명 조사관이 도착하자 사또의 권세는 흔들렸고 상단주와의 관계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옥에서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윤정은 가명 조사관에게 막내 연화가 모든 것을 꾸몄다는 고변을 올렸습니다. 그 고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화는 사실 대감댁 핏줄이 아니다. 어머님이 데려온 아이였다. 그 말은 연화를 집안에서 완전히 추방할 수 있는 칼이었습니다. 대감은 그 말을 듣고 연화를 불러 물었습니다. 연화, 너는 정말... 연화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핏줄이 아니면 제가 모신 세월도 거짓이 됩니까? 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월선이 가명 조사관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마님께서 막내 아씨를 들여오신 것은 어머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젊은 시절 집안의 진짜 막내 며느리를 억울하게 내치셨습니다.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도 쫓겨났고
길에서 죽었습니다. 마님께서는 그 죄를 씻고자 고하였던 연화 씨를 들여 막내 며느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고백은 연화를 무너뜨리기 위한 윤정의 칼을 오히려 시어머니의 참회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향한 시선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 속죄의 사람으로. 연화는 그 고백을 듣고 시어머니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완벽한 어른이 아니었지만 마지막엔 연화를 살리려 문서를 남겼습니다. 연화는 가명조사관 앞에서 저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핏줄이 아니어도 어머님을 모신 것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누명을 씌우고 어머님을 해친 자들은 핏줄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명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또는 직을 위협받았고 상단주는 처벌을 받았으며 윤정은 어머님 약 조작과 문서 사기, 도장 탈취 시도까지 죄목이 커졌습니다. 사또는 마지막으로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연화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제야 숨을 쉬는 것입니다. 대감댁의 땅은 문서 조항대로 재정리되었습니다. 큰며느리 윤정에게 맡겨졌던 땅은 박탈되었고 그 땅의 일부는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연화의 생계와 안전을 위한 몫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 땅을 단순히 가진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마을의 과부들과 고아들을 돕는 곳간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핏줄이 아니라도 사람으로 살아갈 길을 다른 약자들에게도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동은 연화 곁에 남아곳간 일을 도왔습니다. 복동의 어머니는 약을 얻어 병세가 나아졌고 복동은 처음으로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월선 역시 연화를 따랐습니다. 월선은 시어머니를 오래 모셨기에 집안의 비밀과 문서를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 지식은 연화가 곳간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장터에서 낯선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초라한 옷차림에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연화에게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아씨, 저는 이웃 고을에서 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이와 함께 갈 곳이 없습니다. 연화는 여인을 바라보며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내쳤던 그 진짜 막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연화는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제가 머물 곳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십시오. 당신이 다시 설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제가 받을 감사입니다. 그날 저녁 곳간은 여인과 아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복동이 밥을 지었고 월선이 이불을 펼쳤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다. 그런데 며칠 뒤 윤정이 옥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벌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의 힘이 작용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늘 틈을 찾습니다. 복동은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씨, 큰마님이 돌아온답니다. 복수하러. 연화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을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월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씨, 큰아씨가 다시 칼을 들면. 연화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칼이 저를 찌르기 전에 제가 먼저 방패를 세우겠습니다. 다만 이번엔 그 방패가 사람들입니다. 연화는 곳간에 모인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과부들, 고아들, 쫓겨난 며느리들, 빚에 쪼들린 농부들. 연화가 도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연화는 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운 것은 여러분의 목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가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증언입니다. 윤정이 돌아와 다시 연화를 모함하면 이번엔 민심이 먼저 막아설 것입니다. 복동이 물었습니다. 아씨, 그런데 큰마님이 어찌 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월선이 낮게 답했습니다. 상단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돈으로 관할을 움직인 것이지요.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돈이 아니라 기록으로 막아야 합니다. 연화는 곳간의 모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고, 누가 얼마를 갚았고, 누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든 기록이 연화의 선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은 윤정의 악함과 대비될 것입니다. 며칠 뒤 윤정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으나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윤정은 장터 한가운데 섰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윤정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를 기억하십니까? 대감대 큰며느리 윤정입니다. 제가 옥에 갇힌 것은 동서 연화의 모략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윤정은 이어 말했습니다. 연화는 핏줄도 아닌 주제에 대감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이용해 자기 권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윤정의 말은 다시 민심을 흔들기 위한 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핏줄이라는 말에 약합니다. 그때 연화가 장터 한가운데 있는 윤정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윤정이 비웃었습니다. 동서, 아니, 연화. 너는 참 대단하다. 남의 집을 내 집처럼 만들었구나. 연화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고 말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몸은 편안하셨습니까? 윤정은 그 존대가 오히려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편안할 리 있느냐? 연화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러면 형님께서 편안해지실 길을 찾으셔야지요. 누군가를 다시 죽이려 하시면 그 길은 또 옥입니다. 윤정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아라, 저 여인이 이제는 사또처럼 말한다. 연화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형님, 저는 사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약자가 울지 않는 판을 지키고 싶습니다. 윤정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가명에서 내려온 문서 사본이었습니다. 여기 가명 조사 기록, 연화는 핏줄이 아니라고 적혀 있다. 사람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연화는 한숨 대신 또 하나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형님, 저도 문서가 있습니다. 연화가 꺼낸 것은 시어머니가 남긴 속죄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내쳤던 진짜 막내 며느리의 이름, 그 억울한 죽음, 그리고 연화를 들인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단지 참회가 아니라 집안이 약자를 희생시켜 굴러간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연화는 사람들 앞에서 또렷이 읽었습니다. 이 집은 누군가를 희생시켜 굴러갔다.
나는 그 죄를 갚고자 연화를 드렸다. 연화가 핏줄이 아니라도 연화가 보여준 정성은 핏줄보다 무겁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핏줄의 칼이 속죄의 거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이다, 다 거짓이다. 연화는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형님, 예전에도 그러셨습니다. 증거가 나오면 거짓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님, 진짜 거짓은 형님께서 어머님 입을 빌려 유언을 조작하려 했던 그 밤부터였습니다. 윤정은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결국 어머님의 자리를 차지했다. 연화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의 죄까지 떠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때 연화가 도운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섰습니다. 과부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 잃고 굶어 죽을 뻔했는데 연화 씨가 곡식을 주셨습니다. 고아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길에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연화 씨가 방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농부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빚에 쫓겨 집을 잃을 뻔했는데 연화 씨가 곳간에서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연화 씨는 저희를 살렸습니다. 윤정은 그 목소리들 앞에서 입술을 떨었습니다. 권력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민심은 살 수 없습니다. 연화는 윤정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이 망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님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지 못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윤정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가명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가명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윤정, 너는 옥에서 조기 석방된 것이 불법으로 밝혀졌다. 다시 잡아들인다. 윤정은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와 공허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을 받으며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땅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사람을 지킨 자로 남겠다. 그날 저녁 곳간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의 논둑은 계절마다 빛을 달리했고 사람들의 입은 여전히 누군가의 삶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러나 대감댁 이야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큰며느리가 땅을 받았다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막내 며느리가 사람을 살렸다로 끝났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막내 며느리라는 호칭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곳간 아씨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안채를 다시 세운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대감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연화에게 미안해했고 남은 땅의 일부를 더 곳간에 보태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연화는 그 유언을 받들어 곳간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연화의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으나 이제는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아내가 집안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뒤늦게 존경을 배웠습니다. 연화는 그의 무심함을 더 이상 자신의 가치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자기 삶의 기준을 남편이 아니라 자기 선택으로 세웠습니다. 복동은 이제 곳간의 살림을 총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복동은 장가를 들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복동은 아이에게 늘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연화 씨 덕분이다. 월서는 연화 곁에서 기록을 남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곳간의 모든 출납,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월선의 글은 곧 역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잊으려 해도 기록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정은 옥에서 형을 마치고 풀려났으나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먼 고을로 떠났다는 말만 들렸고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연화는 가끔 윤정을 떠올렸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연민으로. 형님도 어쩌면 큰며느리라는 자리가 감옥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 감옥을 부수는 방법을 잘못 택했을 뿐. 어느 가을날 낯선 여인이 곳간을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여인이었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었으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여인은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저를 기억하십니까? 연화는 여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10년 전 아이를 업고 오신?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그때 아씨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연화는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어찌 다시? 여인은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보따리 속엔 은전과 곡식 값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씨, 저는 이제 장사를 합니다. 그때 아씨께서 주신 곡식으로 장사 미천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빚을 갚고 제가 도울 차례라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보따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게 갚을 빚이 아닙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어려운 사람을 한 명 도우십시오. 그것이 제게 갚는 길입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화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제가 장사하며 이웃 고을을 다니는데 윤정아 씨를 봤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형님을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분은 작은 주막을 하고 계셨습니다. 혼자 손님을 받으며. 연화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던가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손님 하나 없는 저녁에 혼자 술을 드시는 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어느 고을입니까? 송현 고을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인이 떠난 뒤 복동이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아씨, 큰마님을 찾아가실 겁니까?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형님이 평안을 찾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찾아가면 형님의 평안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월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는 참 대단하십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엔 발신인 이름이 없었으나 글씨를 보는 순간 연화는 알았습니다. 윤정의 글씨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동서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제가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아 글을 씁니다. 10년 전
저는 동서를 죽이려 했습니다. 땅을 빼앗으려 했고 어머님마저 해치려 했습니다. 그것이 제 욕심 때문이었다고 지금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서, 저도 한때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로 시집 왔을 때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집안을 빛내고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제게 큰 며느리라는 굴레만 씌웠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 체면이 되어야 했습니다. 땅을 받은 것도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큰 며느리니까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굴레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방법을 잘못 택했습니다. 동서는 저와 달랐습니다. 동서는 굴레를 부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 구조를 바꾸는 방법을요.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서가 만든 세상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동서 덕에 저도 이제는 주막에서 손님을 맞으며 조용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면 저는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서는 저를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라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동서는 저를 미워합니까? 답장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윤정. 연화는 편지를 다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복동이 물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형님도 참 힘드셨구나 싶습니다. 월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답장을 하시겠습니까?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형님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형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형님을 미워하냐고. 미워했습니다.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님도 굴레 속에 갇힌 사람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다만 형님과 저는 그 굴레를 부수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형님께서 이제 주막에서 평안을 찾으셨다니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형님이 평안하시면 저도 평안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형님, 이제는 누군가를 해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님 자신도 해치지 마십시오. 형님도 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형님이 주막에서 웃으며 손님을 맞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안부로. 건강하십시오. 연화. 연화는 편지를 봉하고 복동에게 건넸습니다. 송현 고을로 보내주십시오. 복동은 편지를 받아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곳간 마당에 홀로 섰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췄고 바람은 조용했습니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뜻을 제대로 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복동이 뒤에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씨, 내일 새벽에 또 손님이 오신답니다. 이웃 고을에서 쫓겨난 며느리라 하는데.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방을 준비해 두십시오. 따뜻하게요. 예, 아씨. 복동이 돌아간 뒤 월선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씨, 오늘 기록에 뭐라 적을까요?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오늘 연화는 편지 한 통을 보냈다. 미움을 보낸 것이 아니라 평안을 보냈다. 그리고 내일 또 한 사람을 맞이할 것이다. 땅이 아니라 사람으로. 월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연화야 잘했다. 연화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제대로 한 걸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나보다 나았다. 내가 굴레를 끊었다. 연화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마을은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꽃간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곡식을 받으러 온 사람, 일자리를 찾으러 온 사람, 그저 안부를 물으러 온 사람. 연화는 그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나는 땅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사람을 얻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살렸다. 복동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씨, 준비되셨습니까? 연화는 문을 열고 걸어 나갔습니다. 예. 시작합시다. 그리고 연화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막내 며느리가 아니라 곳간 아씨로. 더 이상 누명 쓴 자가 아니라 사람을 지킨 자로. 10년 전 나중에 라던 말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화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이 10년이 되어 마을의 판을 바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은 큰 며느리가 가져갔고 어머님은 막내가 지켰지. 그런데 10년 뒤 밝혀진 진실은 막내가 땅보다 큰 것을 얻었다는 거야.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지.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연화가 도운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복동의 아이가 자라서 곳간을 이어받았습니다. 월선의 기록이 책이 되어 마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늙어가며 가끔 윤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형님도 평안하시길. 그리고 마침내 연화가 세상을 떠나던 날, 사람들은 곳간 앞에 모여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낯선 여인 하나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인은 이제 백발이 되었고 허리도 굽었으나 연화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동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정입니다. 동서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동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정을 막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정이 떠난 뒤 월선이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연화 씨는 땅을 지키지 않았다. 사람을 지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화 씨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진짜 유산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도 마을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선의 기록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사람을 지킨 선택이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 이든 야담에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